지금 반도체 D램이 없거든요. 없어서 빅테크들은 우리나라 와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AMD 리사스 CEO 와가지고 같이 공급 계약한 것처럼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빅테크도 지금 아시다시피 AI 패권 잡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가 이렇게 센 거는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1조, 자고 일어나면 5조. 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정치가 정말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건데,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메모리 가격의 상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시고 최근에 아주 혼란스럽죠. 증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또 이제 모실 때 타이밍이 또 한창 혼란스러워가지고 참 요즘에 이 뭐랄까요 의견을 말하기가 참 뭐랄까 매일매일 바뀌니까 그렇죠. 저의 의견이 바뀌는 게 아니고 트럼프 말이 바뀌죠. 그러니까요. 네. 아 어젠가 또 뭐 막 욕을 막 써놨더라고요. 트럼프 거기 X에다가 뭐 무슨 막 악마들 막 하면서. 네네.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괜찮고, 괜찮하자. 예. 뭐 이렇게 하니까 참으로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간 시장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40조 정도 팔았습니다. 40조. 40조면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고, 물론 2월 달에도 팔고 있었고, 네. 작년에는 많이 사긴 했는데, 작년에 살 때 종목들 기억해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반도체 이익이 세게 올라오고 있으니까는 네. 그랬다 샀다. 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지수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전자닉스만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상황이긴 하고요. 어찌됐든 최근에 파는 것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냥 여쭤보기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각도에서는 전쟁 때문에 판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시장에 한 20% 정도는 중동 자금도 들어와 있거든요. 외국인들.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니까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회수적인 측면에 봤을 때 국내 시장이 굉장히 환금성이 높잖아요. 거래 대금도 풍부하고 우리 5조 팔면 우리 개인 투자 5조 사거든요. 네.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댓글이 안 좋죠. 왜냐면 2월달 전쟁 전에도 팔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도 약 2달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그때 하이닉스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은 하이닉스가 완전 급등이 나왔어요. 거의 25만 원대에서 거의 70만 원 후반대 80만 원까지 맞아요.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그들도 일부 차익실현을 하고 있다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당한 게 있어서 네. 외국인들은 팔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다 받을 때 3년에서 4년 정도 물렸었거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누구도 얘기를 하더라도 다 안 믿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 네. 그래서 이럴 때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물론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요만큼 사고 있습니다. 요만큼. 네. 요만큼 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더라도 40조 판 다음에 뭐 200억, 500억 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실적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뭐 저희 반도체 시간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전쟁 관련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 6,300까지 저희 1월 첫 거래일 때 4,000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럼 두 달 만에 6,300이면은 지수도 50% 올라온 거, 50% 네. 이상.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주식이 매일 갑니까? 그래서 일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부 조정이 나오는 거가 사실 6,300 갔다가 쭉 빠져서 5,500, 5,600, 5,500, 5,600 이러면은 우리가 버텨요. 네. 근데 빠질 때 5,000포인트 이틀 만에 5,000포인트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동성이거든요. 지수가 하루에 12% 빠진 거는 저도 20년 차긴 하지만 처음 봤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12%는 안 빠졌어요, 거의. 그러니까 하루만 12% 빠져버리면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15%에서 20% 사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음에는 오를 때도 8% 오르고 5% 빠지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역시 K증시는 변동성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렵다. 변동성이 크다. 네.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2월 달에 있었던 일이 가장 큰 일이 아마 여러분은 느끼실 텐데
20대, 30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그때 막 신용 많다. 신용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 그리고 다 처음 주식을 비트다, 시작을 뭐 이런 했는데 얘기. 뭐 삼성전 19만 원에 샀는데 22만 원까지 한 방에 주식 너무 쉬워. 네네. 그러다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음. 그리고 그때 2월 달에 있었던 일은 ETF. ETF가 특히 이제 지수 관련 상품이라든지 반도체 ETF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몰렸어요. 너무 몰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ETF는요, 기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A라는 ETF를 사게 되면 산 만큼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프로그램 매수라 그래서 기계적으로 사야 돼요. 네. 근데 2월 달에는 워낙 많은 자금을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는 지수가 이상급등을 하는. 삼성전자가 하루 5%씩 며칠씩 오르는. 맞아.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전쟁 때문에 맞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쟁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건지 원래 나왔어야 될 조정이 조금 전쟁이라는 명분하에서 세게 나왔는지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거는 올라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5,000포인트 중반대가 조금 안 되는 저 지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런 뭔가의 그 조정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는 계속 감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어쨌든 40조만큼 이제 뭐 역대급으로 많이 팔았다고 얘기하시는 게 그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제 자산의 재배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많이 오른 걸 팔아서 다른 데로 좀 잠깐 좀 그렇죠. 갔다가 뭐 다시 오겠다. 그러면 개인도 모두가 뭐 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도 좀 현금화를 한다든지 뭐 다른 데 좀 갔다가 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투자자분들마다 매수 단가가 다르겠죠.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 원대 매수를 했어요. 뭐 지금 10만 원대 후반대니까는 솔직히 그분들은 20만 원이나 19만 원이 똑같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가 가고 싶냐면은 물린 분들이 가고 싶은 거죠. 혹은 지금 지수 때,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고 싶은 거죠. 네. 막상 많이 수익 난 분들은 별로 옮겨는 생각을 안 하세요. 특히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이것을 옮겼다가 다시 들어올 때 이 타임 자체가 뭐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채널이긴 하지만 부동산은 내가 살 수 있을 때 어느 정도는 기회를 좀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매매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주식은요 한 이틀 안 보면은 그만 올라 있어요. 맞아요. 벌써 지금 삼성전자 19만 원입니다. 또. 네. 그렇게 올라와 17만 원 갔다가. 네. 네. 뭐 하이닉스 80만 원 깨졌다가 또 그러니까요. 올라와 있고 네. 며칠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정말 좋은 타이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어렵죠, 사실. 네. 그래서 비중을 조절을 합니다, 저희. 비중 조절. 예. 그러면 비중 조절이라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부 다 팔진 말고, 네. 아니 일부 조금 뭐 현금화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일부라도? 현금화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다른 거를 살려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해도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가 다시 태어나긴 했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새로 태어난 섹터가 내가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일부 현금화 해가지고 그 새로운 섹터라든지 이익이 좋아지는 섹터를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게 또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물론 저도 포함이지만은 손절이 어려운 겁니다. 손절을 하게 손절이 될 제일 때,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렵죠. 손절을 하게 될 때 거기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고통과 왜냐면은 이게 손절이 1, 2%, 3, 4%도 손절 안 해요. 최소 10% 이상 나왔을 때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최근에 아까 2월 달 얘기 드렸는데 2, 3%짜리 적금하시다가 그 갑자기 나 결혼 자금을 빼가지고 들어왔는데 15% 맞았어요. 맞아. 그럼 하루에 15%였잖아요. 네. 3월 초에. 그러면 그걸 손절을 해야 되나? 공포죠, 그거는. 네. 그런데 주식학원에 공포에는 매수해라라 그러는데 공포에 손절을 한다? 그러면 거의 저점에서 그게 손절한 순간 그 다음날 8% 지수가 오르는 여러 가지 반대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는 항상 100주 있으면은 10주, 20주, 20%만 하자고 일단 해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지수가 지금은 어느 정도 밑에서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밑에 구간에 있을 때는요 사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근데 기다리는데 뉴스에서 뭐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터보컨트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는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알고리즘이다. 뭐 이런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이 마이크론이 갑자기 9% 빠진다 이거죠. 갑자기. 미치겠는 거예요. 어쨌든 밑에서 더블 이상 올라온 게 삼성전자긴 한데 위에서 부러지면은 할 말은 없거든요. 주식을 봤을 때. 그럼 내가 여기서 이익은 올라오고 있다는데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한 그때 지수가 빠질 때 극단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주시장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절이라 혹은 비중 조절은요 언제 하는 게 맞냐면은 안정화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안정화된다 함은 지수가 6,300에서 5,000 5,500, 5,700, 5,900 갔다가 다시 5,200, 5,300 하다가 이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시작할 때 그렇게 되면 뭐가 태어나냐면 다시 주도주가 보여요. 네.
작년에 이맘때 작년 태어난 주도주가 원전이었어요. 그만큼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을 만들려고 내가 하는데, 그렇게 할 거면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에 대한 나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확신은요, 딴 거 없습니다. 공부 아무리 들이다 하더라도 확신이 안 보여요. 왜냐면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거는 처음에 확신을 못 가져요. 작년에 두산노빌리티가 그렇게 올라온 거 누가 알았어요? 처음에. 에이, 원전은 원래 안 돼. 이번 정부에서 원전 아닌 것 같아. 대부분 작년 초에 그랬거든요. 그게 3-4배가 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려면 딴 거 없고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를 때 계속 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연속성이 있으려면 시장이 안정화돼야지 연속성이 생겨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거는 시장 안정화됐으니까 내가 전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쪽 섹터가 조금 더 빨라 보여. 혹은 반도체 소부장인데 뭐 예를 들어 세정 장비가 너무 좋아. 그럼 여기서 꾸준하게 기간이 이틀 연속 3일 4일 사오고 있어. 근데 밑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네. 이익이 좋아지네. 이런 공부를 하고 시장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입만 쳐다보느라고, 트럼프의 트위터만 쳐다보느라고 아직까지 촬영일 현재 안정화는 이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아직까지는 매일매일 난립니다. 뭐 이란에서 뭐 한다, 뭐 공격하고 뭐 지금 뭐 좀 말하기도 네, 민망해요. 다리를 막 폭파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네. 뭐죠, 에너지 시설 타격한다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노이즈가, 근데 트럼프는 계속 할 거고 이란은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다시피 우리가 아니죠. 시장에서 전쟁을 쳐다보지 않는 순간이 생겨요. 일반적으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후에, 가장 극렬하게 쳐다볼 땐 3주까지. 네. 그 과거에 통계 봤을 때는 2달 후에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게 과거의 통계로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이 조금 덜 남았죠. 그렇게 되면 그때 정도에 내가 해볼까? 근데 이미 주가라는 것 자체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때 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안정화됐다는 자체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지금 수준에서 내가 뭘 할지, 아니야 나는 조금 주가가 높더라도 확인하고 갈래. 근데 이때 할 때는 요때 지금 쳐다보신 분들은 이제 그만큼 원금이라든지 내가 밑에 봤었던 가격대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요런 부분 차이를 고민하는 게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이 어려운 거지. 그게 쉬웠으면 뭐 다들 다 부자 됐죠. 손절하고 예. 뭐 다 적절하게 샀겠죠. 근데 막상 내가 17만 원에 팔았는데 20만 원에 다시 사라고 하면 이 쉬운 얘기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식 얘기를 하죠. 정말로 어려울 때 내가 손절을 하고 다시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되냐면 눈 감고 사면 됩니다. 눈 가격 안 보고. 어렵다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집 팔고 나서 뭐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데, 그것처럼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라 팔지도 못하고 이제 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어쨌든 지금 막 이렇게 시장이 불안불안한 건 어쨌든 더 악화될까봐. 그냥 지금 그 해협이 뭐 더 봉쇄가 되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확전되고 해서 지금 나간 게 차라리 나았을 텐데라는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렇죠. 그때 나갈 걸. 그게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지금 롤러코스터를 태운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어쨌든 이제 뭐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치면 반도체 쪽에서는 이 전쟁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헬륨가스라든지 특수가스가 어떻게 보면 그 물량이 조달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부분일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우회 경로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거가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심리죠. 심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메모리 가격 논란입니다, 지금. 네. 메모리 가격 자체가 워낙 높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스팟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 조정 받은 것 때문에 크게 주가도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되죠. 전쟁이 이건 약간 매크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유가 호르몬 제협이 봉쇄가 계속되고 유가가 더 오르면은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후퇴할 것 같은 거고, 심지어 만약에 정말로 잘못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우리 캐펙스 투자라 그래서 투자 산업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AI 투자입니다. 네. AI 투자가 딴 거 없고 편하게 그냥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라클이 CDS 프리미엄이 높다. 편하게 오라클은 엔비디아보다 현금이 요만큼 적은데 그들이 데이터 센터 혹은 반도체를 위해 투자를 하려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빌리는데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건 금리거든요. 근데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 같으면은 캐파 투자가 줄어들어요. 그 캐파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반도체를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도체 덜 쓰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가 작년 하반기에 살짝 있었고 최근에 전쟁 때문에도 조금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미국의 빅테크에서 캐파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까봐 매물의 가격이 빠질까봐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 녹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좀 과도한 공포까지로 보세요, 혹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도하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게 그 아까 스팟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스팟 가격이 위에서 많이 빠진 건 맞아요. 근데 이 스팟 가격은 거래하는 일반 시중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매 가격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매 가격, 그 컨트랙트 프라이스라 얘기를 하는데 이 계약 가격과 계약에 한 가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혹은 하이닉스와 미국 구글, MS 같은 빅테크가 직접 거래하는 가격을 말하거든요. 근데 2분기 거래 가격이 나왔는데 1분기보다 또 30% 높였어요. 참고로 1분기에는 더블 났거든요. 어떻게 그 디램 가격이 더블이 나요? 100% 올랐습니다. 네. 편하게 작년에 10,000원짜리였던 디램이 있으면 1분기 때 2만 원에 산 거거든요. 근데 2분기는 2만 6천 원에 산 거예요. 네. 기울기가 얼마나 거의 높습니까? 3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걸 꺾였다. 그 스팟 가격이 요만큼 올라 있는 거 살짝 꺾였다 그래서 이걸 꺾였다 할 수 있느냐. 참고로 소매가 한 10% 정도 거래가 되고 90% 정도가 다 도매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이익 추정치를 보기가 좀 꺾었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어려운데 네. 이 어려운 거를 우리가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주가가 빠지니까. 주가가 빠지면 다 이유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만들어내고 마이크론도 빠졌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정말로 이게 끝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잡고 싶은데 네. 저희도 중심을 잡고 싶은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런 이슈 때문에 2, 3% 빠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믿어요. 그런데 막 9%씩 빠지니까는 네. 제 거짓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시장의 변동성, 즉 전쟁이 만들어낸 변동성이 주가를 더 크게 짓눌렸던 주가도 오를 때는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 변동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버티거나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하는 시즌이 온 거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환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고유가가 되면은 물가에 바로 이제 직격탄이니까 그렇죠. 그걸로 인한 뭐 금리 인하가 아니라 뭐 인상도 막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심리를 건드리니까 이제 네. 먼저 아예 팔고 나가버리자라는 생각일 텐데 그 말은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고가권에 있긴 하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긴 있는 거죠. 지금 많이 뭐 5천, 올랐으니까는요. 6천 요 정도가. 어쨌든 1월 첫 거래일 때 4천 받던 지수가 네. 6천 갔다 5,500. 사실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올랐죠. 예. 이렇게 단기간에. 안 올랐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써. 2,000포인트면 드세요라고 네. 얘기할 건데 지금 5,000, 6,000이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환율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죠. 1,500원대까지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얼마 전에 1,535원까지 갔었죠. 네. 정말 대단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같을 경우는 환차손 우려 때문에 대형주 중심을 팔게 돼요. 네.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근데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저는 환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돼 있겠죠, 당연히. 미국에 대한 불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제 정세의 불안, 전쟁, 그리고 국내 물가부터 시작해서 다 복합적으로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 봤을 때는 당연히 원재료 수입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유가라든지 네. 환율과 반대로 튀게 되면 폭등을 하게 돼서 기업 이익이 일부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덜하긴 하거든요. 다른 거 대비해서는. 그런데 요거는 아마 시중에 요즘 얘기 많이 안 나올 텐데 이런 거죠. 원래 3월, 4월 사이에 배당 많이 합니다. 네. 아마 저기 휴대폰 보시면 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배당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배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가들도 우리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요. 바로 환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월 달에는 요때는 배당 시즌에는 뭐라 그럴까요? 환율이 좀 많이 높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원래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러면 꼭 그때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속으로 쳐다봤을 때 그들이 배당받은 거 환전해가지고 환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는데 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한 일정 부분은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일부 우리 환율도 일부 요만큼이라 진정되는 효과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직은 무언가를 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원래 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요 민망합니다. 네. 민망해요. 어떻게 보면은
최지난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랐다 빠졌다가 트럼프 입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짜맞춰야 돼요. 어느 날은 더 갈 것 같아요. 오르면 250포인트, 300포인트 네. 오르니까는 더 갈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개파락해서 300포인트 또 빠져요. 이거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수치긴 한데 최근에 폭등했을 때 거래 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 선물이 좀 좌지우지를 많이 해요. 우리의 특성상 네. 어떤 자신감이 없잖아요. 전쟁통에는 주식을 매수할 때 적극적인 매수세가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럴 때 외국인 선물이 시장을 많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국인 선물은요 그날 밤에 반영할 미국 나스닥 선물을 같이 추종을 하게 돼요.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국내의 펀더먼털을 보는 수급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단기 매매입니다. 하루 종일 팔다가 선물이 3시 45분에 참고로 장은 3시 반에 끝나는데 선물은 3시 45분에 끝나거든요. 15분 있다 끝나요. 3시 40분까지 많이 팔다가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2조 이렇게 팔다가 1분 만에 1조로 감아요. 1분 만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봐서 그럼 그 다음에 올라요 또. 네. 그럼 그들도 단기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변동성입니다. 지금은 변동성 시즌. 사실 뭐 이런 장에서는 단타 치는 분들이 뭐 당연히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타를 네. 거꾸로 치면 망해요. 아 그렇죠. 거꾸로 그건 치면 큰일 오를 나죠. 때 샀다가 네. 무서워서 손절을 치고 딱 2번 하면은요 계좌 거덜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투자자분들은 특히 안정성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너무 없어 보이게 말씀드리는데 가만히 있으시라. 아, 예. 앱 지우고 그냥 평소에 생활하던 것들 하는 게 차라리 낫다. 혹은 이제 네. 그 다음에 태어날 것들에 네. 대한 뭐 공부를 하든지. 예, 그게 더 낫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의미가 없다. 무언가를 지금 뭐 이 시류를 탄다고 해가지고 내가 맞춘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아니, 트럼프를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관상을 봐야 되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이게 투자의 영역은 아닌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상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뭐 얘기는 해주셨지만 어쨌든 지금 뭐 제일 초미의 관심사는 뭐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올 거라는 리포트들이 계속 쏟아지고 네. 있어서 더 지금 약간 그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막 주가는 출렁출렁하는데 네.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뭐 10만 원대 사놓으신 분들은 네. 뭐 그냥 뭐 믿음으로 신기하죠. 가겠지만 지금 뭐 19만 원, 22만 원 사이에 사신 분들은 막 지금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또 시드도 꽤 들어가셨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앞으로 뭐 계속 좋기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제가 네. 작년에 뭐 여기 와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EPS 상향 그냥 편하게 쉽게 네. 이익 증가입니다. 이익 증가가 이렇게 센 거는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1조, 자고 일어나면 5조. 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정치가 정말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건데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메모리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발전에 따른 캐파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분께서 그냥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회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시크릿컬인가 아닌가? 시크릿컬은 이렇습니다. 파동이 있는 게 시크릿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반도체 회사들은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급증했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갑자기 빠져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한 밸류, 주식이 더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곱하기 몇 배를 하는 걸 멀티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거는 이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네, 우상향을 해야 돼요. 우상향하는. 우상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상향하지 않고 갈만하면 빠지고 빠질만하면 오르기 때문에 이 멀티플을 크게 못 줬던 거죠. 이건 아마 다른 선배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사이클이 과연 이 시클리컬인가 아니면은 대세 상승인가라고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제는 또 AI 사이클입니다. AI가 끝날 것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청 쓰거든요. AI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요즘 진짜로. 방송 정리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네. 데이터 진짜. 같은 거 네. 그냥 제가 궁금한 거를 얘기하면 바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래픽도 넣어줘부터 계속. 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 크게 끝날 것 같진 얼마 전에 CES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바로 피지컬 AI로 넘어가가지고 혹은 피지컬 AI 다음에 로봇 다음에 에이전트 AI라 그래서 네. 그거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여기 나랑 뭐 내가 논현동에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올지 다
짜줘 하면 알아서 그 짜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뭔가 방향성이 뒤틀리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저는 시크릿컬보다는 그래도 꾸준한 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게 시작이에요 지금. 네. 이것을 만약에 시크릿컬이다 하면은 지금 높습니다. 얼마 전에 변동성 커질 때 많이 빠진 것도 시크릿컬이라고 생각해서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스팟 가격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소매에서 거래되는 거래량도 많지 않았어요. 요만큼 DDR5 가격이 위에서 20% 빠졌다 이거죠. 그러면 20% 빠지더라도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컨트랙트 프라이스를 봐야 되는데 요거 빠졌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전쟁 때문에 변동이 커진 시기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어떤 분들은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데 파는 사람이 더 많고 소위 공매도도 많았을 거고 아마도 거래량도 많았을 거고 이런 식이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의 눈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아직까지 우상향은 맞다. 우상향은 맞는데 실적 추정치가 꺾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꺾이는 순간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만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컨콜이 4월 말에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 방향성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꺾어서 늦지 않다고 봐요. 큰일 났습니다. AI 안 되겠어.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근에 뉴스 보면은 구글이라든지 빅테크에서 LTA 계약이라 얘기를 합니다. LTA가 뭐냐면 장기 공급 계약. L이 아마 롱일 거예요. 롱텀 따라 할 텐데 장기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D램이 없거든요. 없어서 빅테크들은 우리나라 와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AMD 리사스 CEO 와가지고 같이 공급 계약한 것처럼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빅테크도 지금 아시다시피 AI 패권 잡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체 칩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자체 칩 만들려면 D램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HBM 만들어 있어야 되니까는 그것을 먼저 공급 계약을 받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가격 변동성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 하단의 30% 정도의 가격을 미리 공급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저만 떠드는 게 아니고 아마도 다른 선배님 말씀하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곱하기 몇 배를 하는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실적 변동이 줄어들게 하니까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계속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장밋빛은 아니더라도 지금 수준이 좀 과하게 매도가 됐다. 물론 주가가 올랐지만. 엔비디아 같이 약간 실적 예상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막 쭉 올라가는 네. 막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지금 일단 몇 개월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나왔는데 있잖아요. 메모리 가격이 계속 가야죠. 5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네. 레버리지 ETF가 나옵니다. 레버리지 ETF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네. 즉 2배짜리가 나오죠. 뭐 해외에는 뭐 3배짜리 반도체 많이 있는데 국내는 제도적으로 정보 허가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증시 활성화의 목적으로 2월 달에 의결이 됐고 5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오면은 저는 매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레버리지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 사면 사다 팔면 돼요, 그냥. 그러면 매매할 때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가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TF를 매수하면 충분히 그 본주를 사야 된다. 한국인들의 그 성향상 어쩔 수 없이 이걸 사게 될 것이다. 뭐 요거 제 한국인 성향을 제가 너무 그래요. 저는 2배짜리 좋아합니다. 당연히 증권사 직원이니까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사실 2월 달에 아시다시피 어느 전문가가 6,300 간다 그랬어요. 네. 사실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그거는요. ETF. 네. 개인 투자자의 매수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또 전쟁통에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기초 체력이 어쩌고 저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6배 안 됩니다. 겁나 써요. 하이닉스 4배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추정치가 나온다면은. 그런데 저평가인 상황에서 이걸 좋다 하다가 오르니까 또 2월 달은 다 너무 높다 그랬거든요, 또. 그런데 그거는요, 수급입니다, 수급. 증시 입장에서 어떤 재료보다 우선시하는 게 수급이에요. 네. 사실 제가 재작년에 나와서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들어오면 우리나라 달라진다. 이제 시작이다. 저 3,000포인트 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맞췄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시장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안 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 주위에도 부동산을 일부 매도를 하고 그 자금을 재투자를 하지 않으시고 반도체 어때? 제가 2월 달에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반도체 어때였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올랐어의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가격을 안 봤거든요. 과거에 올라온 폭을.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이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혹은 이런 그 전쟁 관련 변동성이 줄어들고 다시 우리가 기초 체력을 보고 코리아를 볼 때 다시 올라간다는 것도 아무도 무조건 안 되라고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게 또 말씀드리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물가예요. 물가. 이 물가가 아무리 우리가 매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CPI가 지금 조만간 발표를 할 거고 4월에 발표하는 3월 CPI는 높겠죠. 3월 달에 유가가 뛰었으니까는. 그런데 4월은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4월 것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주식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악재의 연속성. 물가가 그래 한 달 전쟁 때문에 오를 수 있어.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연속적이 되고 거기서 꺾이지 않으면서 갑자기 고용까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 이런 식의 스탠스가 형성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매크로가 발동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빅테크들이 매크로 때문에 우리 투자를 조금 지원하겠습니다. 요만큼 나오는 순간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겪어서는 안 될 정도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하죠. 그러니까 퍼는 너무 낮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다들 좋다 하고 하다가 아니네 하는 순간 갑자기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 하나 좀 걱정된다. 그러면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다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질 거지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중간에 이 파도는 물가라는 칠 것이다. 부분 때문에 혹은 중간 선거에 대한 뭔가 잡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실적 발표 직후에 뭐 가격이 좀 이렇게 확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그럴 없을까? 수도 있죠. 그런 것도 그래서 있어요. 일부 세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 트럼프 타코 세론도 있는데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않은 그거는 단계야,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저처럼 이제 매일 쳐다보고 매매를 하는 분들만 좀 하는 거고 소위 이제 그런 매일 데이 트레이딩 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편하게 쳐다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형주기도 한데 그 성과도 좋으니까 지금 다른 거 주식 살 거를 이제 고민하던 분들도 아니 삼성전자 이렇게 조정받았는데 저걸 사야 돼? 그냥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뭐 실적도 너무 좋다고 그러고 나쁘다고 말하는 건 어차피 외부 변수인데 그건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그냥 올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하단 말이야. 근데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소위 우리가 아마 지금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3월 초 중순의 그 변동성이 있을 때 가장 못 버텨셨던 분들은 한 종목 투자자였습니다. 즉 여러 가지 종목을 그거를 나눠 놓는 것을 저희 용어로 포트폴리오라 얘기를 하고요. 네. 포트폴리오를 적정하게 분산시켜 놓지 않으면은 투자자분들이 그걸 못 버텨요. 왜냐하면 이거 빠질 때 이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빠질 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잘 버텼고요. 혹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많이 올랐어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야지 내가 그것을 버틸 수가 있는 혹은 현금이 좀 있어야 되든지 그래 맘 편한 거 삼성전자 하나 이걸로 다 들어간다. 아까 말씀드린 그 터번커트 이슈라든지 혹은 메모리 가격 고점론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전자 닉스만 많이 빠진 날도 한 2, 3일 됐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작년에는 전자 닉스만 버텼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면 그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버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순간 버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포트폴리오 나누고 현금은 한 20, 30%? 이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과 같은 2월같이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다 사고 싶죠. 어떻게 다 안 사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그 만들어놨던 현금을 투입해야 되는 약간 어찌 보면 꽤 그래도 조정이 된 거잖아요. 뭐 저는 지금 그래도 조금 올랐지만 조금씩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급락 올 때마다 급락 올 때마다 근데 급등할 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급등 나오면 다음날 또 빠집니다. 급락 나올 때 조금씩 하신다면 어떨까 싶고요. 물론 그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대한 거를 덜 쳐다보는 시기가 저는 지금부터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매도세도 좀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환율은 아니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현장에 있다 보면은 한 이틀만 오르죠. 그 다음날 주식 사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요. 한 하루 이틀만. 요만큼만 오르더라도.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바뀌면은요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빠르게 들어와요. 특히 주식이라는 거의 특성상 계좌만 터 있고 이제 현금만 입금돼 있으면 언제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제까지 안 좋았던 시장도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입장에서 무조건 끝났다, 뭐 이제 시작이다 이런 단언적인 표현을 하는 것만 경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 이제 실적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디램이 주력으로 네. 그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갤럭시를 얼마를 판다거나 뭐 파운드리가 잘 된다거나 하는 게 실적상에서는 뭐 유의미한 부분은 아닌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이제 잘 되면은 여기 추가 호재로 이제 얹혀져 가지고 더 가치 평가가 더 될까요? 유의미할 수 있죠. 유의미할 수 있는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몇 조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혹은 적자에서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우리 모바일 쪽이 굉장히 큰 힘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포션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쳐다보는 건 좀 덜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쳐다보는 거는 어쨌든 갤럭시 S26이죠. 26이 잘 팔렸고 혹은 폴드가 잘 팔리고 있는 중이면 그 안에서 있는 밸류 체인을 어떻게 내가 매매할까? 폴더블 관련주, 내장 힌지라든지 혹은 뭐 PCB라든지 그 안에 있는 뭔가 그런 것들 매매하기 위한 용도로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지 않을까.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크게 뭐 지금 네, 너무 뭐 비중이 작다. 모바일 비중은 그렇게 하는 거고. 예전엔 진짜 비등비등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렇죠. 너무 작아져 버렸어요. 그렇죠. 반도체가 비중상.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철저하게 지금 삼성전자는 어쨌든 디램의 어떤 추이를 좀 봐야 되겠네요. 디램 추이 자체가 당연히 HBM이 될 거고요. HBM4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 네. 가격 오히려 지금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통 레거시 디램 DDR4나 DDR5 가격 증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HBM이랑 거의 비등비등한 굳이 할 수준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그리고 있었고. 낸드는요 지금 아예 그냥 이렇게 뭐 100% 이렇게 올라가요. 낸드는. 네. 그만큼 잘 팔린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뭔가 물론 저기 휴대폰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게 안 좋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것들은요 그냥 꾸준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차피 디램이 주도하고 지금 HBM이 주도하는 시장이면 하이닉스 그 실적 전망도 보면은 뭐 영업이익률 70%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하이닉스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쨌든 여기 변동성이 더 크니까 많이 그러니까 빠졌잖아요 지금. 최근에 방송하게 될 때까지의 시장은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강했어요. 강했는데 아마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즌까지가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혹은 이것을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면은 삼성전자 나름 뭐 가전부터 포트폴리오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온리 디램, HBM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터보 콘트 이슈라든지 또 세 번째 얘기하는데 워낙 어이가 없이 빠져서 그래요. 네. 그 터보 이슈라든지 메모리 가격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노이즈가 진화되었다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터보 콘트 그냥 나온 게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카이스트에서 교수님이 좀 이거는 메모리 수요를 늘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언론상에 보니까는 그냥 편하게 이겁니다. 작년에 딥시크 때 주가 많이 빠졌죠. 네. 그때 중국에서 AI 쪽 만들게 됐는데 생각보다 메모리 사용량을 많이 하지 않고 만들더라도 저기 AI는 쓸만하다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에 대한 논란이 꺼지는 순간이 내일부터 딥시크 안 씁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걸 안 쳐다본 거였어요. 제 기억을 해보니까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즉 그거는요.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공고함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게 메모리 뭐 화가 우리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라든지 혹은 주가 입장에서 반응을 해줘야지 서버 컨트롤하는 기술을 우리가 안 쳐다봐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주가가 전고점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지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뭐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뭐 과거에도 있었다. 과거에 뭐, 일종의 갑자기 논문이라고 하고 네. 메모리 사용량을 KV 캐시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6분의 1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획기적인 알고리즘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줄이기보다는 지금 뭐 빅테크끼리 경쟁하고 있는 와중에서 네. 누가 줄이겠어요. 오히려 그냥 6배 더 투자를 더 할 수 그렇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게 어떻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죠. 근데 줄이게 되면은 가격이 싸지잖아요. 가격이 싸지면은 당연히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걸 더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신제품의 그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걸 재분쇄 역설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 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거고 삼성전자의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평가에서 바뀐 건 별로 없다. 이 정도로, 네. 저는 그렇게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좋다. 여전히 하는데 여전히 좋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믿고 가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아까 잠깐 뭐 원전 얘기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고리 원전인가요? 뭐 다시 뭐 재가동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제 탈원전 한 게 후회된다. 뭐 지금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만한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어찌 보면 AI에서 시작된 전력난까지 지금 다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를 뭐 메모리는 줄일 수 있어도 전기라는 거는 투자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못 쓰지도 줄이죠. 못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뭐 태양광 아니면은 뭐 원전일 것 같은데 원전주는 워낙 실적이 또 오래 걸리고 뭐 반영되는 느리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원전주?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원전주가 사실 2월까지는 쉬었어요 좀. 네. 조금씩 올라오긴 있었는데 쉰 이유가 사실 수주가 바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메모리가 워낙 좋았고 네. 이렇게 좋은 것 주식이 미인대라서 좋은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그건 편하게 전자닉스의 이익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걸 팔고 갔다는 거죠. 근데 전쟁 이후에 생긴 게 뭐냐면은 편하게 에너지 주권입니다. 워낙 고유가가 계속될 것 같고 네. 호르무즈 해협 하나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그렇게 크게 급등을 하니까는 아마도 각 국가에서는 이제 대체 에너지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 에너지를 찾았는데 기존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비를 놔야 되고 그러니까 원전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 특히 SMR 입장에서 그런 내러티브라고 그러거든요. 네.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서 원전이 잘 갔어요. 일단 최근 지장까지. 그런데 이것만 간 게 아니고 태양광 풍력 종목들까지 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무엇이 좋다, 어떤 논리 때문에 좋다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가의 위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 위치는요 전쟁 때문에 오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부를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전쟁이 조금 전쟁 센스가 확전보다는 어느 정도는 트럼프가 끝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쪽이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게 전쟁이 끝나버리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안 좋다기보다는 기대감이 좀 만약에 전쟁 아까 제가 2월 달 걸 미리 말씀드렸는데 2월 달이랑 똑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것이 태어나서 혹은 반도체가 좋다 혹은 뭐 다른 쪽이 좋다 하면은 그쪽을 팔고 옮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반도체가 빠진 이유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가격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던 거죠. 똑같이 원전도 그런 논리하에서 오른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가 지금 선택을 할 때 원전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한 꼭지가 되고 두 번째 꼭지는 4월은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실적 시즌에는요 내러티브가 안 통합니다. 편하게 좋은 것들로만 쏴요 기관들이. 그러면 지금 실적이 뭐가 좋아질까? 사실 근데 원전은 실적은 살짝 비싸거든요. 살짝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선택이 될지 안 좋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선택돼야 될 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좀 빠지면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빠지면 내가 분할로 들어가야지 라는 걸로 생각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올 때 원래 전통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가 많이 세게 올라간 게 아니고 건설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건설주는 이런 내러티브 붙었습니다. 저 PBR 원래 싸요. 0. 몇 배예요 PBR이. 그러니까 원래 싼 거에다가 원전 내러티브가 붙었어요. 그래서 건설주가 더 세요. 시장마다 선택이 될 때 옛날에 로봇주 갈 때도 액추에이터 갈 때 있었고 혹은 뭐 설계하는 게 갈 수 있고 그게 다 다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번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당연히 상법 개정이기도 하고 상법 개정 당연히 저평가 주식의 새로운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건설주가 선택이 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원전 관련 뭐 선택을 한다면 지금 시장의 컬러는 차라리 건설이 맞다. 건설 근데 좀 올랐잖아요. 그래도 올랐잖아요. 물론 뭐 저평가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빠졌을 때도 저평가가 아직도 저평가예요. 그렇긴 합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거 비하면. 그런데 올라올 때 여기가 더 갈지 이거는 누가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고 네. 항상 나 이거 미리 선택해야지 안 됩니다. 차라리 시장이 선택한 게 맞습니다. 선택되어진 거를 내가 거기서 빠진 걸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건설 쪽도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 어쨌든 뭐 저평가긴 하지만 원전이라는 게 바로 돈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당장 시공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 세월인데 이것도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굳이 선택한다면 여기선 이거라는 거지. 네. 똑같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은 건설주도 그게 물론 종목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것들 대비해서 선택을 받을 확률이 조금 덜하겠죠. 원전 쪽은 어쨌든 실적은 당장 찍힐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당장은. 수주고요. 네. 수주고 원래 좀 긴 프로젝트 한번 건설되면 오래 걸리기 네. 때문에 긴 프로젝트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은 굳이 옆에서 실적이 찍히고 있는 반도체가 있는데 여기를 투자해야 될까라는 또 걱정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4월에 한한 거거든요. 투자 전략 자체가. 근데 실적 발표가 1분기가 또 5월 15일 정도에 끝나요. 네. 그 다시 따뜻해지고 그때 되면 또 내러티브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 혹은 중간에 일본과의 협력, 뭐 미국과의 협력 이런 게 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주가가 지금 더딜 수는 있어도 내가 더딜 때 내가 싸게 사는 것과 올라 있는 걸 살 때는 또 다르다는 거죠. 투자들 성향에 따라서 난 쌀 때 조금 나눠 사야지 이런 내러티브가 있으니까는 5월달을 기대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투자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굳이 이제 저는 4월달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내용은요 제가 얘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어차피 완전 좋은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좋은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 사야 되는 거 맞아? 막 이런 걱정들은 있으신 거 그럴 같아요. 때는 천천히 좀 가장 비겁하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맞지 않아요. 아니면 뭐 비중을 조금만 좀 태워놓든지. 그렇죠. 뭐 그래서 그 다시 정도. 채워놓고서 내가 올라갈 때 더 사야지라든지 네. 시장이 선택받을 때. 아니면 뭐 그 업종 뭐 ETF로 해서 뭐 묶어서 사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요즘은 네. 업종 ETF가 신재생 ETF 안에 원전도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네. 신재생만 있는 거 혹은 뭐 태양광 플러스 ESS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조방원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조선 쪽은 그러면은 여전히 뭐 실적이나 이런 건 다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제 상승의 기대감이 꺾인 걸까요? 또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냥 제가 핵심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28년도까지 수준은 꽉 찼다. 네. 27년도인가 28년도까지 꽉 찼는데 그 다음에 안 보인다라는 게 작년이었습니다. 네. 작년이었는데 그것을 꽝 터트리게 한 게 트럼프였죠.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조선이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전쟁하고 있으니까 마스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군함 협력이라든지 한국과의 뭔가에 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조선주가 좀 쉽니다. 다 이렇게 많이 쉰 게 아니고 적당한 위치를 움직이면서 쉬어요. 왜냐면은 조방원 중에서는 조선이 가장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PI 기준 한 15배, 20배 정도? 네. 이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이 올라간 조선주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실적주 측면에서 봤을 때 회사를 골라 살 수 있는 매력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실적주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 요즘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네. 계속 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실적 시즌에 충분히 누가 건드릴 거예요. 네. 건드리는데 이거죠. 만약에 오르기 전에 지금처럼 빠져있는 상황에서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좋아진 종목이 하나둘 레포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마스가를 한번 딱 건드려 필리조선소라든지 네. 그럼 급등이 나와요. 과거에도 이겁니다. 뭐 그랬으니까. 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 시즌은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관이랑 외국인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좀 한 뭐 중장기로 좀 보고 먼저 좀 선진입하는 것도 지금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게 그거였는데 지금 시즌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좋아질 만한 업종을 빠질 때 사놨다가 그리고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반대로 전쟁 때문에 호재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방산이라고도 네. 볼 수 있는데 방산 쪽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산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전쟁이 터져서 3월 초에요. 네. 완전 급등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서 3월 한 3주, 4주차까지 쉬었어요. 쉬다가 4월 되면서부터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와, 이거는 3월 초에 움직일 때는 전쟁 관련 선반영이고 전쟁 중에 그렇게 때리고 부수고 했는데도 안 움직이다가 왜 4월에 움직여? 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실적 시즌 앞에 선진이라고 보거든요. 음. 물론 밸류에이션 매력을 봤을 때 조방원 중에서는 조선 그 다음에 방산이에요. 근데 방산은 ROE가 높아요. 네. 이익률이 높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우리의 기업 얘기해요. 천궁2, LG 넥슨 봤잖아요. 그 요격하는 거 밤에. 세일즈는 어떤 박람회, 누가 세일즈를 하더라도 이게 최고죠.
그러면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이 아니고 그걸 봤을 그 유튜브 영상을 보셨던 투자자분들은 이거 수주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수주의 시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도 방산 관련 보고서를 엄청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냥 내러티브만 나오고 아직은 실적 관련은 땡땡땡이 안 나와요. 실적 관련 땡땡땡은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1분기가 증액이었다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방산 상위 5개사의 실적을 종합해 본 결과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이만큼 오를 것 같다. 혹은 오르는데 A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가 좋다. 그럼 그거 두 개 매매하시면 돼요. B, D, E는 안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실적주는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아질 것 같은 것만 삽니다. 막상 그리고 발표하면 뭡니까? 세론이잖아요. 그러면 여태껏 종합을 해보면 전쟁 때 처음에 움직였다 마지막 끝날 때쯤에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실적 시즌이 왔어요. 그리고 실적을 애널리스트들이 평가 자료가 지금 나올랑 말랑한 시즌이에요. 그리고 뭐가 좋을 걸지는 아직은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어요까지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잘 째려보고 있다가 그 보고서를 보고 내가 움직이는 게 어떨까. 지금 뭐 한두 개 종목들은 미리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소 밑에서는 요만큼 올라온 거 있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 매매 플레이가 되는 거죠. 샀다 팔았다. 충분히 갈만하고 해볼 만한 거리는 맞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딱 끝나고 이제 우리 뭐 사이좋게 지내자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미국이 어쨌든 살짝 발을 빼면서 뭐 중동 이제 타국가들에게 막 이제 뭐 미사일도 쏘고 하니까 분담금을 내려가든지 자체적으로든 뭐가 됐든 무장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는 그렇겠죠. 생기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럴 확률이 높고요. 이거는 이제 전쟁이 이렇게 확전되는데.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내러티브고 이 내러티브가 어느 하나 회사에서 수주가 나와야 돼요. 수주만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제대로 붙게 되는 거죠. 네. 제대로 붙으면 수주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사우디에서 뭐 관련 얼마 이게 수주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멀티플이 요만큼 곱해지는 게 이만큼씩 곱해집니다. 그럼 그때 이미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수주를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비쌉니다, 다소. 다소 PR 레벨은 비싸요. 근데 원래 주식은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 제일 비쌀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비싸면 영역이긴 한데 거기서 더 좋아진 수주가 더 좋아지면 올라갈 거니까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시기. 단 이거는 이런 매매 방법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근데 방산이 어느덧 성장주 레벨로 올라선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러분들 선택하시기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된다 치면은 뭐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이런 걸로. 과거에는 참 영업이익률 안 좋고 그냥 뭐 겨우겨우 하는 그런 업종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막 수출하고 지금 뭐 이익률도 돈도 잘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주부터 시작 방어주와 성장주의 개념을 같이 가진 섹터로서 바뀌고 있는. 근데 또 이렇게 전쟁이 또 확대되다 보니까 네. 글로벌적으로도 가격 경쟁력도 있다. 뭐 실제로 이제 수주하면은 물량도 맞춰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좋게 본 건데. 미국 무기들은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 무기들은 굉장히 그거보다 가격이 반임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제대로 맞춰줄 수 있다가 지금 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글로벌 입장에서는 그걸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기로 보는 거예요. 한두 달로 지금 여기서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고 한 6개월, 1년 정도로 보면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너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전쟁의 딱 중간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사실 전쟁 중에 산 주식은요 대부분 수익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내가 견디기가 어렵고 한 예를 들어 이제 하반기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진짜 쌌었는데 세게 얘기할 거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갑자기 주가가 그때는 뭐 6,000포인트 다시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신고가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 어떤 누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그건 투기 영역이죠. 사기의 영역이에요. 네. 잘 판단해보자. 판단은 근데 부정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내러티브라는 거를 믿고 선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예. 네, 뭐 그거 실적 다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보면 올라 있죠. 끝난 건데. 다 보면 올라 있죠. 그러면 주식 투자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무언가 그 논리적으로 최대한 이성적인 어떤 계산을 통해서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한 6개월, 1년 뒤에 전망을 좀 보시면서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그렇다면 조방원 뭐 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은 네 그렇게 한번 근데 정리. 4월 달에는
실적 기울기는 조금 조심해라. 예, 조선 회사별로. 네, 회사별로 예. 좀 디테일한 차이는 있을 요거 수 근데 있다. 여기서 부러지면 큰일 나니까는요. 예. 잘 보시죠. 예. 네. 비중을 너무 많이 막 예, 많이는 안 태우기에는 예, 조금 지금 실적이 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박현상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네. 코스피 지수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를 네. 봤을 때 지금 그래도 좀 약간 뭐 고점에서 조금 조정은 받았으니까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러니까 여기서 막 4천까지 밀리고 막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서두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저희가 저번에 5,090인가에서 반등 빵 나왔거든요. 네. 3월 초에. 그때 나왔던 거가 PER이 8배였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오르고 난 다음에 8배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200에서 반등 딱 5,200 아니 5,000에 다시 나왔거든요. 다 그 정도 수준에 나왔어요. 그 정도에서. 즉 어떻게 보면은 2번 정도가 주식의 좀 기본적인 습성은 뭐냐면은 네. 선반영은 유가가 더 올라갈 것 같고 인플레이션 진정이 안 될 것 같은 것까지 반영했을 때를 주가가 한 번에 반영을 하는 건데 그게 5,000포인트 초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4,000이 갔어요. 4,800이든 그때 5,000포인트 초반대 갈 때 기술적으로 4,80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됐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그 4,800 간다 쳤을 때는 무언가 다른 변수가 태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유가의 레벨이 115달러가 고점인데 WTI 기준으로 거기가 120, 130이 간다라든지 네. 혹은 지금은 확전이 좀 더 강하게 돼가지고 2, 3주 안에 트럼프가 끝낸다 그랬는데 2, 3주가 아니고 5월달, 6월달까지 간다라든지 이런 변수가 터지면 물론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변수에 따른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5천 초반대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PER 8배 기준 추측을 하는 중이고요. 코스닥 많이 여쭤보십니다. 코스닥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바이오,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투심 너무 안 좋아요. 바이오 투심은 기본적으로 금리에 달려 있는데 네. 이 금리 자체가 올릴랑 말랑 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나 기조가 아닌데. 심지어 근데 바이오는 너무 억울한 게 4월은요 학회도 많아요. 그런데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이 기관들이 로스컷에 걸린 것 같아요. 로스컷이 뭐냐면 바이오라는 종목의 특성상 변동성이 큰데 예를 들어 10% 빠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그런데 큰 종목 하나가 빠졌어요. 빠지니까는 그 ETF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같이 동반으로 매도하게 돼요. 근데 전쟁통인데 대표님도 많이 빠지면 전자 사야지 하는데 그렇죠. 많이 사실. 빠야지 ABL 바이오 사야지 안 그러거든요. 네, 어렵죠, 사실. 그러면은 이게 매수세가 안 붙어요. 그러면 이 통에 큰 종목이 하나 빠져버리면 ETF의 전체 그 가격대가 같이 빠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ETF들도 같이 동반으로 빠지게 돼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바이오 관련 ETF 혹은 액티브 ETF가 3월 초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더 빠진 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활성화가 안 됐으면 파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 같이 안 빠지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삼성전자가 한번 조정받아가지고 돈이 또 절로 쏠려가니까 다른 거를 봐라. 네. 지금 과매도 구간인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도 투자하는 분이 네. 물어본 건데 코스닥을 사고 싶은데 네. 전자를 팔아서 살까요? 라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네. 제 후배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어요. 왜 전자를 팔아서 사지? 이거 아니거든요. 전자는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일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반도체는. 그러면 나머지 현금으로 내가 사야 되는 건 오케이예요. 현금이 워낙 없고 혹은 전자 닉스가 몰빵돼 있으니까 이 질문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그 말이죠, 사실. 예. 네. 그런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순서가 있어요. 적어도 코스피라는 형님이 안정화된 다음에 안정화되면 편하게 반도체가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갔을까 생각해보면 자동차 갔다가 자동차 가면은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편하게 코스피가 안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코스닥이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닉스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그러면 그 다음에 찾는 게 코스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전쟁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마음 편하게 선택하기 어려운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내가 바이더 딥을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여기서 순환매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턴을 보는 게 코스닥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를 때 빨리 오르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있다가. 제가 딴 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네. 물론 저는요 코스닥이요 가장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많이. 그런데 그게 지금 시즌이 물론 지금 완전히 저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제가 영업 현장에서 굉장히 이걸 많이 봤어요. 뭘 많이 봤냐면 한순간에 공포에 파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했었던 일정 부분의 평가 금액이 100이라는 평가 금액이 있는데 나는 90이 깨지면 안 돼. 요거 건드렸거든요 이번에. 근데 만약에 들고 있던 게 전자닉스였으면 안 팔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네. 다른 걸 들고 있으니까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빠지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팔아버려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요. 네. 전자닉스가 안정화돼야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저기가 이제 고점 얘기들 막 나올 그렇죠. 때 돼야 이제 딴 데 가는 혹은 거죠. 4, 5% 올라가는 전자닉스가 마이너스 보합이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일 정도 네. 반도체 쉰다 많이 올라서 그러면 못 쳐다볼까? 이게 시장이에요 지금. 너무 이게 시장이죠. 강력해 저기가 지금. 예.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2월달 시장 또 3월달 말고 2월달 넘어가서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오늘 뭐 어디서 물어보던데 전쟁이 종료됐다 치고 네. 종료됐다 치고 어디가 세게 칠 것 같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다들 그걸 예. 궁금해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분이 증권사 직원이에요. 네. 서로 미리 공유를 하는 거죠. 생각을 상상을 네네. 해보는 거. 주식은 일정 부분 상상이 30%는 상상인데 해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주도주 기준 주도주. 왜냐하면 바뀔 게 안 보인다 그랬어요. 네. 왜 안 바뀌냐면 이게 계속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논리는 계속된 게 맞죠. AI 사이클이 계속된다고 맞으면 이런 거거든요. 좀 글로벌 주도가 다 AI인데. 그렇죠. 돈까지 버는데. 그게 깨져버리면 딴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깨져버리고 빅테크들의 투자 자체가 계속될 것 같은데 젠슨항 CEO 계속 뭐 삼성전자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 현대차는 계속 이렇게 할 건데 그게 그들 CEO들이 그런 스탠스를 바꿀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쟁 이후에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1, 2월 달의 시장처럼 네. 편하게 과거에 1, 2월 달의 주도주는 그의 주도주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바꿔서 전쟁 때문에 새로운 거 종목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저희는 매매 안 하거든요. 그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있으니까는 여기서 남은 현금 가지고 일부 매매는 할 수 있죠. 매매할 수 있는데 기존의 본진을 허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본진 자체를. 혹시 1, 2월이 아까 주도주라고 하셨으면 현대차나 뭐 이런 로봇도 지금 어쨌든 조금 뭐 이렇게 조정도 받고 했으니까 괜찮을까요? 이것도 약간의 주식의 순서인데 우리가 1, 2월 달에 자동차가 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는 로봇. 원래 저평 PER 한 6배, 5배였던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내러티브는 이거예요. 아틀라스를 만들게 되면 공정 효율화가 돼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 밸류를 받을 수 있다. 로봇 밸류는 50배 줘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PER 6배짜리 현대차 입장에서는 여기서 따블라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랐어요. 네. 여기까지. 두 번째는 새만금 투자. 그때만 또 올랐었죠. 네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올해 안에 발동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셨을 때 저는 발동된다 봅니다.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고요. 3만 대 뭐 주문했다. 예. 네, 그렇죠. 정부의 강력하고 아틀라스 만드는 거 여전히 맞고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원래 저평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가 발동이 되려면 아까 전자닉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코스닥 가는 것 같은 이 순서랑 똑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이제 내가 안 가는 로봇을 찾아볼까?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낀 게 이거예요. 고유가가 좀 약간은 쥐약이에요. 고유가가 계속 되면은 전기차로 붙어요. 아직까지는 현대차는 EV 쪽보다는 테슬라 쪽 뉘앙스보다는 약간은 토요타 쪽 뉘앙스잖아요. 네. 이거는 조금 우리가 1, 2월 달에 내러티브보다 좀 덜한 거죠. 그렇죠. 그땐 고유가는 뭐 아니었으니까. 그때 60달러였으니까요. 그러면 60달러대가 아니고 한 80달러대가 떨어졌을 때 현대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론 최근에 그 수출 동향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데 주식은 항상 미래를 쳐다보는 거거든요. 미래를 쳐다보는데 이 미래가 아까 말씀드린 물가와 고유가가 편하게 그냥 매크로가 덮여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아직까지 매크로가 덮여 있어요. 그럼 매크로가 덮여 있는 걸 걷어내려면은 실적이 좋아지든지 혹은 차라리 그 매크로를 덮여 있었던 게 해결이 돼야 돼요. 네. 해결이 되려면 근데 호르무즈 이란 여러 군데 쉽게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네.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네. 하잖아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네. 그러면 다시 60달러대로 돌아가긴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자동차는 이렇게 되죠. 현대차도 EV 쪽 잘 만들거든요. 아이오닉 6, 9.
네. 잘 만드는데 EV 쪽 밸류를 받을 만큼의 생산 대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보다는 좀 하반기 때 그게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평가는 맞기 때문에 좀 시간을 걸린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거보다 편한 주식은 없다. 자동차는 싸니까. 네. 싸고 그 로봇 밸류, 새만금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모멘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발현되더라도 이상하진 않잖아요. 다만 네. 당장 지금 안 오를 것 같은 거죠. 아주 이성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당장 안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 맞아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원래 맞아요. 네. 그러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편하게 내가 조금씩 더 모을 수도 있고요. 주식이라는 게 이랬죠. 편하게 A라는 주식이 좀 급등이 나올 것 같은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살까요? 요만큼 사잖아요. 네. 급등이 나올 것 같은 건 왜 그러냐면 변동도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고 맞아요. 많이 못 사요. 그러면 제가 여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가장 많이 떴던 순간은요. 급등이 나올 것 같은 주식을 일부 물렸다가 더 사고 그 모멘텀 몇 달 있다 발현될 때 제일 많이 수익이 났어요. 그게 바이오가 그래요. 네. 똑같습니다. 즉 비중 이게 주식은 당장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은 비중을 세게 못 실어요. 근데 시간을 가지고 했던 주식들은 내가 천천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천천히 사면은요, 그게 비중이 5% 샀다가 한 20%까지, 25%가 늘어나요. 그러면 그게 따블이 나면 거기서부터 그게 진짜 계좌 수익률에 녹아더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에서 한번 불려가지고 가져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 돼요. 우리 그 중학교 2학년짜리 딸내미가 네. 하는 얘기고요. 네. 그거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많죠. 네, 이거 지금은. 했다가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이런 것들을 나누기가 좀 그럴 거예요. 에게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나 얼만큼 하는데 여기 나눠봤자 뭐해. 그런데 그럴수록 더 나누셔야 됩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으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정답인데 그러면은 지금 제일 공포에 빠져 있는 동네는 어디예요? 지금 업종으로 치면 뭐 엔터도 어떻습니까? 엔터도 좀 분위기 안 좋잖아요. 분위기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엔터도 아시다시피 이제 BTS 공연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엄청 뭐 다들 기대가 많았는데 26만 명 온다고 했는데 4만 명 왔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식으로 돈을 받는 공연이 아니었고, 그렇죠. 실제 공연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쪽 엔터 쪽이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가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BTS의 매출액 추정치 변화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레포트를 살펴보면은 왜냐면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하면은 거기서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매진이니까는. 뭐 고유가 때문에 뭐 매진이 안 된다거나 그러지 않겠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거니까 연관이 없죠. 그냥 네. 매진이 그냥 매진이에요. 네. 그 매출액 가이던스 꺾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꺾일 게 없고 그 굿즈가 얼만큼 더 팔리고 거기서 이제 다른 플랫폼 사업이 어떻게 더 가느냐 이런 영역일 텐데 그럴 확률은 줄어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교보다 강한 게 팬덤인데. 네. 그래서 그럴 확률은 적어 보이는데 이 전쟁 통에 세론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주가가 무너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처럼 당장 내일 오를 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PER 밴드라 그럽니다. PER 밴드 하단이 닿아 있어요. 과거에 지금 엔터조 PER 밴드 하단이 있을 때는 최근에 가장 하단에 닿았을 때가 미니진 사건이 있을 때. 아, 네. 그때 이제 엔터주가 한참 절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최하단이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냥 그 하단에 닿아 있다. 그래요? 네. 지금 그 정도입니까? 네. 어, PR 기준, 엄청 PR 기준 낮은- 하이브가 30배 언더고요. 네. JYP랑 YG엔터는 20배가 16배예요. 음. 걔네들이 다 30배, 40배 갔었던 애들이거든요. 엔터주들이 항상 망한다 할 때 사면 참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 그 망한다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은 네.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안 쳐다보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PR 밴드 하단에 다 있어요. 닿는 게 하단부에서는 이렇게 뿅 오르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오릅니다. 천천히.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사면 네. 되잖아요. 네. 그냥 기계적으로. 오히려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빠지면 때는 더 산다. 생각하고. 엔터주도 지금 뭐 PR 밴드 하단에 닿아 있기 때문에 네.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코스닥은 지금 턴은 아니고 좀 다음 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바이오만인가요? 아니면 코스닥 전체적으로 코스피 먼저 가고 나서인가요? 저는 이게. 코스피 다음에 코스닥 시즌이 올 거라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전쟁 때문에 뉴스 잘 안 보긴 하지만은 4월부터는 연기금에서도
네. 코스닥 투자를 그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잘 안 보여요 지금. 네. 워낙 그 변동성이 크고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럼 이것은 지속될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펀드나 이런 것도 집행이 될 겁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맞는데 아까 이제 종목은 찍긴 애매모하고 섹터적인 측면이었을 때 2차 전지는 최근 좋아요. 네. 오른 이유는 전쟁 때문에 신재생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신재생 수요를 저장하는 ESS가 늘어나야 된다. 이건 맞잖아요. 그때 2차전 지금 좋고요. 그리고 소부장은요,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코스닥 가면은요, 여기 중에서 하나가 가야지 올라요.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부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부터 바이오가 빈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워낙 박살이 나와서. 근데 바이오는 종목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요. 거의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으로 그냥 예. 다 합쳐서 사라. 예, 그래서 차라리 지금 많이 빠진 건 바이오다. 바이오인데 금리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게 낫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포스닥은 지수가 낫다고 봅니다. 지수. 네, 네. 지수도 충분히 여러분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변동성이 있어요. 네. 굳이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굳이 거기서 업종을 선택해가지고 이 업종 안 가면은 그것도 미치거든요. 왜냐면 이럴 때 그냥 전자닝스 살 걸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오히려 차라리 코스닥을 할 때는 편하게 지수에 ETF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좀, 코스피 지수 사고 네. 했던 분들을 이기기가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네. 진짜 쉽지 어떤 않았어요. 선택을 하더라도 네. 코스피 2배짜리 못 이겼어요. 그렇죠. 레버리지. 두 배는 뭐 네. 네, 이길 방법도 없죠, 사실. 전자를 신용으로 사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자를 뭐 그렇게 올인 했다고 해서 그 버티지 못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올 한해 이제 연말이 되면 네. 지금보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좀 더 높아져 있겠죠? 저는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워낙 어려운 때 뵙고 투자자분들도 좋은 뉴스가 안 나오고 사실 지금은요 지수 변동성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트럼프 뉴스 때문에 힘든 겁니다. 네. 그 뉴스가 정말로 확전될 것 같고 정말로 고유가 지속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또 그 뉴스 보시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네. 실적으로 위기가 우리한테 오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는 바로 그냥 뭐 예. 사재기하고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사러 가셔 제가 그거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심리를 견딜 수 있는 건 실적인데 반도체 실적은 좋은 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좋아야지 그 다음 시즌 가는 것도 맞고요. 단순하게 2월 달만 1월 달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들어온 자금들 혹은 주식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는 와중은 아직도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고객 예탁금을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100조가 넘어요. 최대 130조까지 갔었습니다. 그래도 100조예요. 코로나 때 고점이 80조예요. 그렇게 많이 했었어도. 그러더라도 근데 우리 아까 외국인이 40조 팔았잖아요. 네. 3월 달에. 그래도 개인이 샀어요. 40조 산 거가 지금 100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금들이 뭔가 퇴직연금 시장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퇴직연금 시장 더 잘 아시죠? 퇴직연금 시장은 한 번 사면 몇 년 동안 안 파는 시장이에요. 퇴직연금. 네. 근데 지금 계속 꾸준하게 적립식으로라든지 지수를 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니까요. 있기도 하고요. 지수 투자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 그냥 그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그래서 네. 가장 편하게 지수고 뭐좀 업종 얘기 아는 척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번 시즌에는 지수를 편하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나쁜 수익률이 나올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잠깐 어떤 시기적으로는 다른 뭐 개별 종목이나 뭐 개별 업종 ETF가 더 잘 가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 사람들도 심적으로 되게 고생 많이 하면서 끌고 가는 거라. 중간에 그 버티기가 힘든 거죠. 네, 뭐 버티는 왜냐하면 경우도 업종 많고. 내에서도 특히 좀 오늘 기준으로 네. 바이오들은 못 버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3월 초에는 또 그때 전자닉스 많이 손절치셨어요. 그래서, 털렸다. 네. 털렸다. 그 얘기를 제가 댓글 300개 달려있으면 한 150개는 털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월 초에는. 차라리 지수 투자 해놨으면 뭐 그래도 버틸 정도밖에 그렇죠. 안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자는 해야 된다라는 거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 연말까지로 길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말 봐도 되고 차라리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요 투자할 때 그냥 저한테 고객이 왔어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면 최소 3년은 보고 하자고 3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 사이클이 3년이에요. 3년. 네, 3년 보고 하면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추정치 혹은 우리 코리아의 PR 개수 그리고 우리들이 들어오는 지금 돈의 물결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그럼 3년 뒤에는 지금보다 확실히 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가 훨씬 더 좋게 그렇죠. 돼 있을 거로 보시는 거죠? 혹은 중간에 우리가 엑시트할 수 있는 변동성은 이미 나왔었다는 거죠. 중간에 그 지금보다 높긴 수준이 펼쳐지기 때문에 펼쳐진 걸 가지고 우리가 그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룸은 있을 것 같고, 이럴 때 경계해야 될 거는 다 그겁니다. 패배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안 돼라든지 저희 선배들이랑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기서 끝날 거였으면 6천까지 시작도 안 했다고 하지. 주식은 기세예요, 기세. 네. 근데 이 기세인데 많이 올라온 주식이 언제 한 번에 죽는 거 봤습니까?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게 올라왔는데, 올라왔으면 적어도 여기서 전고점 부근 트라이 하든지 혹은 뭘 하든지 한 번 정도 더 주고 끝나요. 외봉에 끝나는 주식은 없어요. 그럼 지금 코스피는 6,300 외봉 찍고 지금 한번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전고점 트라이는 하겠다. 그럼 상법 개정 했잖아요, 지금. 네. 하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 시작되고 있고,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지금 전쟁 때문에 다 잊었어요, 그거. 사실 뭐 지금은 반도체 실적으로 갔지 지금 상법 개정으로 간 건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 네. 것들, 근데 지주사 많이 올랐고요. 네. 또. 근데 그것들이 실제 우리가 지금 뉴스상에서 혹은 안 좋은 보기 때문에 또 장이 오르면 또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예. 네, 결국에 좀 시장을 좀 믿고 좀 길게 보자. 네. 그러면은 연말이든 뭐 내년 내후년에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상 부장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